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선준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할게요. 1985년도에 스톡홀름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 스톡홀름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마치고 대학에서 연구교수, 강의교수를 몇 년 하다 스웨덴 감사원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스웨덴 국가교육청에서 14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스웨덴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 셋을 낳고 키웠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은 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한 명은 한국에 살고 있고 두 번째 아이는 스웨덴에서 살고 있고 세 번째 아이는 한국과 스웨덴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곧 아마 대학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9월 1일 날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장으로 왔습니다. 저는 참 오랫동안 외국에 있다가 여기 와서 그런지 한국 사회를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과 우리나라 가정생활, 그 다음에 아이를 키우는 그 부분에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글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이 스칸디 부모는 자녀에게 시간을 선물한다, 그런 책입니다. 아마 시간 되시면은 읽고 그 많은 그 느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책의 그 주요 내용을 오늘 짧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3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아마 몇 가지 원칙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면은 지금 제가 한 서너 가지 원칙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독립심, 아이들의 독립심, 자립심을 키워주는 그런 육아였습니다. 스웨덴 사회는 우리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아주 어릴 때부터 유아일 때부터 숟가락을 거의 드는 그런 유아도 자기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이고, 그 다음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옷을 스스로 고르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히고, 그 추운 겨울에 옷을 스스로 입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양말을 안 신을 경우에 부모가 신으라고 잔소리하기보다는 차라리 하루쯤 놔두고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애가 발이 시렸다 그러면 그 다음날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아이를 키우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1, 2학년만 돼도 해외여행을 가도 자기 짐은 자기가 다 꾸리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바로 자기 책임을, 자율성을 주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육아입니다. 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자립심이라든지 독립심을 키우냐 하면은 스웨덴에서는 18세가 되고 성인이 되면은 그야말로 자립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양육의 의무, 부양의 의무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아마 부모법에도 바로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8세가 되는 성인이 될 때는 아이들이 거의 부모 집을 떠나서 분가해서 자립해서 나갑니다. 이것을 그야말로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부모들이, 스웨덴 부모들은 그렇게 키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 막내 아이가 6개가 스웨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기 와서 1년 동안 한국어 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는 게 재미가 있다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1년 더 살았어요. 그때 얘가 어릴 때부터 아주 강아지를 좋아했는데 강아지를 한 마리 주웠어요. 버려진 강아지를 데려와서 깨끗하게 씻고 사진을 찍어서 강아지를 주웠다고 방을 붙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찾아갔어요. 그래서 걔가 그 강아지를 키웠는데 그 강아지가 하도 활발해가지고 창틀을 막 뛰어오르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뛰어내리다가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뒷다리를 부러뜨렸는데 얘가 울면서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을 받고 나사를 받고 이런 큰 수술을 한 모양이야. 그리고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강아지가 다리를 부러뜨려서 수술을 했다. 100만 원이 들었어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망설이다가 아버지가 돈을 보내줄까 이랬더니 됐어요. 해결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네가 해결했냐고. 그러니까 의사하고 얘기해가지고 할부로 갚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겨우 19세, 20세 스웨덴 아이예요. 그리고 그것도 외국이, 한국은 외국에 자기한테는 그런 외국에 와서 살면서도 부모한테 의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스웨덴에서는 그야말로 18세 이후에는 독립해야 되고 자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런 식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하고
자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성에 대한 어떤 구분이라든지 차별을 절대 하지 않는 것. 남자아이냐 여자아이냐 이것을 나누어 가지고 하지 않는다. 아마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아이한테 남자아이한테 말하는 것이 달라질 거예요. 틀림없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옷 입히는 것도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쭉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 구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아이는 여자가 낳습니다. 그리고 수유도 여자가 합니다. 그러나 그 외 모든 일들은 남자와 여자 둘이서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모든 아이들 가사 일도 남자 여자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그야말로 같이 전업주부로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 아이를 특히 키울 때 남자아이냐 여자아이냐 구분하지 않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키웠을 때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고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우리 제일 큰 애가 어릴 때부터 아주 겨우 걸을 때부터 엄마 흉내를 내고 내 흉내를 내면서 밥을 짓고 그랬어요. 그 아이가 지금 와가지고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는데 음식 만드는 거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세계의 그 레시피를 다 보면서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 생일 때 초대를 하고 그럽니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남자아이라서 뭐 음식 만드는 거 못한다 이런 식으로 키웠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에 따라서 차별하고 구분하는 이러한 육아를 하지 말아달라,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부모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사실 많은 문화라든지 어떤 통념이라든지 인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물려받고 그것을 이렇게 내려주는데, 다시 전승해 주는데 아마 서서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 부모들은 그런 것들을 진짜 고민하면서 아이들한테 주입시키지 않는 것, 아이들한테 바로 전승하지 않는 것, 그 아이들이 상상력을 키워주고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고민하는 그런 걸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책에 영자와 영순이가 아파트를 사러 갑니다. 아파트 가격이 1억이에요. 그런데 영자와 영순이는 돈이 2천만 원 밖에 없어요. 그래서 8천만 원 돈을 은행에 융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3%입니다. 그리고 그 원금과 이자를 30년 동안 상환하는 그런 조건으로 융자를 받는데, 그럼 영자와 영순이는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됩니까? 이런 수학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누가 그 아파트를 지금 사느냐, 그게 문제. 영자와 영순이가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체계, 사회체계, 여자 둘이서 아니면 남자 둘이서 부부가 하는 일을 합니다. 아무 군더더기 없이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상당히 터부시하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동성애를 스웨덴 사회는 이런 식으로 진취적으로 사랑하는 문제, 개인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가 어떤 식으로도 억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철학이 또 사랑해서 생기는 문제는 정오하고 미워해서 생기는 문제보다 훨씬 적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도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어떤 통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 아이들이 꼭 배워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육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은 우리 한국 삶이 그야말로 저녁이 없는 삶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이들은 진짜 학원을 전전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학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만 되면 서울에서 학원을 4개, 5개 다녀요. 그래서 저녁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핸드폰으로 어느 학원 마치고 다른 어느 학원에 갈 때 저녁을 먹으라, 이런 식의 원격 조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저녁이 없으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 저녁이 없는 삶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 제가 거기서 20몇 년을 살고 교육청 간부로 지나면서도 1년에 아마 5번 이상 절대 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빨래 널고, 그 다음에 애들 씻기고 재우고 책 읽어주고, 그 다음에 좀 크면 숙제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또 책 읽고 얘기하고 텔레비전 같이 보고 이러면서
그야말로 저녁을 보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는 책 읽으라 잔소리합니다. 부모는 책 읽지 않습니다. 차라리 막걸리 마십니다. 그런 식으로 아이를 키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가정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얘기가 엄마만 가정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고, 제가 거기서 아이 3명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스웨덴에서 부부가 들어가서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 아이 낳을 때는 18시간을 우리가 싸웠어요. 진짜 아이를 낳는 걸 보고 세상에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숭고한 일이 있는가, 이런 진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경험을 하지 않고 이렇게 아이를 키워보지 않고는 아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다 알 거라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진짜 거의 모든 부모들은 부모 시각에서 아이를 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것인가. 나는 이런 부모다 저런 부모다.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해서 돈 벌어주는데 네가 그거밖에 못하냐. 아니면 엄마는 그야말로 대학까지 나오고 너희들 키우려고 직장도 안 다니는데, 이런 식의 모든 이야기는 부모 시각에서 아이를 보는 것입니다. 바꾸세요. 우리 아이는 어떤 부모를 원하는가. 그걸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3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것은 아이마다 다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아이마다 다 다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 어떤 부모를 원하는가, 만약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오늘 당장 아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무슨 필요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소통을 해야 됩니다. 아이 이야기를 경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절대 아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 알 거다, 이해할 거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걸 이해할 거다.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걸 이해할 거다. 그러다 보면 사춘기 지나고 그러다 보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해야 됩니다. 시간을 가지고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아이들의 관심을 보이면서 아이들을 존중해 주세요. 우리는 너무 수직적으로 아이를 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수평적으로 아이를 존중하면서 키우면 그 아이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부모는 단연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있는 그대로,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아이를 믿고 기다리고, 그리고 아이가 필요할 때 거기에 있는 그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그 이상 더 좋은 부모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부모예요. 그리고 아이가 집을 나갈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시간 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 같으면 18세 이제 다 떠납니다. 18세 이상이 되면 떠나는데 그 시간까지 서로 부대끼면서 같이 살면서 아이를 사랑하면은 진짜 그것이 추억이 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렇게 삽니다.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한국에서 저희 부모님이 왔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아이들은 뭐 할아버지한테 앵기고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상당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선물을 사주는 게 어떤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하루는 나가서 그 상점에 선물을 사주는데 그날 위에 두 아이한테는 무심의 아이들한테는 총을 사주고 막내 6개 아이한테는 인형을 사줬습니다. 그날 저녁에 난리가 났어요. 저희 집사람이. 왜 사람 죽이는 총을 사주느냐. 그리고 남자아이한테는 왜 총을 사주고 여자아이한테는 인형을 사주느냐. 그거 왜 같이 안 사주냐. 이런 식으로. 그걸 두고 저한테 비판을 했어요. 스웨덴 사회가 바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성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1세기입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죠. 아이 키우는데도 남자, 여자 아이 구분하지 말라고 그랬죠. 일하고
그다음에 육아, 가사 이 모든 것들을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공동육아, 공동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의 역할이 없으면 절대 공동육아와 공동가사가 안 됩니다. 즉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복지를 통한 많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유아학교를 아주 저렴한 좋은 유아학교를 만들어내는 것, 그 다음에 뭐 아동 보조금을 만들어내는 것, 그 다음에 유급 육아 휴직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아이를 보고 그 다음에 같이 직장을 나가는 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 한국과 같이 많은 여자들이 대학 공부를 한 여자들이 집에 남아있게 되고 남자만 나가서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일을 하는 이런 모순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스웨덴을 위시한 그 북유럽 사회가 공동 남녀 평등이 가장 잘 돼 있다고 그러죠. 공동육아, 공동가사 이런 얘기 사실 스웨덴에서는 얘기도 안 해요. 얘기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교육청에서 커피를 마시는 그런 시간에 젊은 남자 직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참 가관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기저귀는 상당히 질이 좋은데 너무 아이 몸에 잘 붙어가지고 궁둥이에 뭐 땀띠가 생긴다. 그 다음에 아니면 어느 유모차가 겨울에 그 눈이 있는 그런 길을 끌고 다니기 좋다. 이런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공동육아, 공동가사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활 습관에 아주 잘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도 많이 도와줍니다. 천만의 말씀. 도와주는 것하고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와준다고 그럴 때 자기가 피곤하거나 도와주기 싫거나 술 마시거나 그러면 안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일이라고 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합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돼 있을 때 우리는 아이들을 좀 더 균형된 그런 아이들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